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중국 흑사회 교부로 불려온 인물 초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혁개방 초기 상업활동이 급격히 활발해졌지만 법치체계와 기층 집행력은 아직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폭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범죄자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움직이던 소규모 집단들 외에도 당시 사회에는 영향력이 매우 큰 흑악 세력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북 지역에서 가장 이름이 크게 퍼진 세력은 바로 초스를 핵심으로 한 조직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 이 조직은 헤이룽장성과 할빈을 중심으로 동북 일대에서 가장 강한 세력 중 하나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민간에서는 그를 상위권 세력으로 치며 중국 흑사회 교부 같은 과장된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스는 과연 어떤 불법 범죄 활동을 벌였던 것일까요? 그의 세력은 또 어떻게 단계적으로 몰락의 길로 들어섰고 결국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동북 초스 사건의 전 과정을 차례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스의 본명은 숭융자이며 1948년 6월 21일 헤이룽장성 할빈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집안에서 넷째였습니다. 소년 시절의 숭융자는 학업 기간이 길지 않았고 일찍 학교를 그만둔 뒤 집에서 놀았습니다. 평소 특별한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새벽 마을 어귀의 다리 위에 한동안 서 있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다차오 라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다차오는 다리를 말하고 라오스는 넷째라는 뜻입니다. 그 후 사회에 발을 들이면서 그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자 이 별명도 계속 변해갔습니다. 이른바 도상 사람들은 그를 초스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초스라는 이름이 굳어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예라는 존칭은 어르신이라는 뜻입니다. 성인이 된 초스는 학력도 낮았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 집안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형을 따라 떠돌며 자연스레 한량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의 형은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체포돼 수감되었습니다. 그 뒤 초스는 젊은이들 무리를 따라 지역 수리반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고 자신은 미장 일을 맡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얻은 뒤에도 그는 좀처럼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느슨하고 게으른 생활 태도를 버리지 못했고 잔머리를 부리며 요령을 피우는 버릇도 그대로였습니다. 일거리가 없을 때면 초스는 거리에서 건달처럼 어슬렁거리며 하루를 허송세월하곤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생활이 계속 이어졌다면 그의 인생 역시 형과 마찬가지로 일찍이 구치소 신세를 지는 길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구시가지 철거라는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초스는 그 안에 숨은 이익의 가능성을 재빨리 알아챘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할빈의 도시 건설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수많은 노후 건물들이 차례로 정비와 철거 대상에 포함되었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교체는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끝내 이주를 거부하는 이른바 버티기 주민들이 등장해 시공사 측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초스는 거의 매일 각종 공사 현장을 드나들며 현장 상황을 훤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시공사를 대신해 이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다면 그 대가는 미장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돈과 인맥을 동시에 잡는 지름길로 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밑바닥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떠돌던 이야기로는 1983년 한 철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초스가 태도가 강경한 이른바 버티기 주민 몇 명을 한자리에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해 시위를 벌였는데 칼로 자신의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건드린 뒤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처럼 독하게 마음먹을 수 있다면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 거의 광기에 가까운 행동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압도했고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도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관련 철거 작업은 다시 추진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초스는 점차 그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일부 건설 회사들의 눈에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공사들은 버티기 주민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를 찾아 나서 처리를 맡기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초스의 움직임은 더 잦아졌습니다. 그는 동네의 한량들과 사람들을 모아 철거 정리 일에 개입했고 이주를 거부하면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폭력을 지시했다는 말도 뒤따랐습니다. 이 같은 고압적인 수단 아래 많은 주민들이 두려움에 밀려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철거 작업도 그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시 건설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서 철거 프로젝트 수가 급증했고 이 노른자위 같은 이권에도 곧 다른 세력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인물들이 잇따라 개입하면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1986년 5월 초스 일당은 한 개발구 철거 공사를 맡는 과정에서 다른 두 철거팀과 정면 충돌을 빚게 됩니다. 이런 구역 다툼 상황을 초스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할빈에서 이 사업은 오직 자신이 주도해야 했고 다른 세력이 끼어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갈등은 빠르게 격화됐습니다. 이후 초스는 부하들을 이끌고 공사 현장으로 몰려갔고 다른 두 집단과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면서 현장은 한때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이은 강경 대치 끝에 초스 측이 결국 우위를 점했고 다른 두 철거팀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구역의 철거 공사만으로도 초스는 63만 위안의 수익을 올렸는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이었습니다. 이처럼 폭력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초스는 할빈 철거 사업의 상당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한동안 이 업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급격히 커졌고 철거 분야는 거의 그의 말이 통하는 영역이 되어 갔습니다. 철거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런 공사는 자연스럽게 지역 관련 부서와의 잦은 접촉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초스 역시 프로젝트를 따내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 인물들과 점차 알게 되었고 이해관계가 오가는 가운데 서로 얽힌 관계망을 형성하며 일정한 보호막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후 그는 한편으로는 지하 세계에서 세력을 계속 확장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관계망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자신의 활동에 이중 완충지대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헤이룽장 일대에서는 초스의 이름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호칭도 처음에 초스에서 점차 강호 색채가 짙은 초스예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때 현지 흑악 세력 가운데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됩니다. 초스를 이야기할 때 그의 조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행동대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리정광입니다. 리정광은 조선족으로 키는 약 168cm였습니다. 체격이 큰 사람이 많은 동북 지역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는 편은 아니었지만 싸움과 난투에서는 특히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총신을 짧게 자른 엽총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으며 성격은 음침하고 과묵한 편이었고 행동 수법 역시 매우 거칠고 냉혹했습니다. 초스가 로마후 일대 철거 공사를 맡고 있던 시기 그들은 류산 일당과 충돌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충돌이 벌어지자 리정광은 곧바로 사람들을 이끌고 개입했고 철거 현장에서 상대 측과 격렬한 흉기 난투가 벌어지며 현장은 한때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양측 모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류산은 제압되어 초스의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지자 상대 측은 결국 한 발 물러섰고 그의 철거팀도 초스 측에 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역과 이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충돌은 일단락됩니다. 이번 충돌에서 리정광은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하고도 밀리지 않았고 결국 류산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일 이후 그의 조직 내 위상은 빠르게 상승했고 가장 흉포한 핵심 행동대원 가운데 한 명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뒤로 초스 일당이 격렬한 충돌에 맞닥뜨릴 때마다 리정광은 늘 선두에 나섰습니다. 상대 인원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의 이름은 동북 지하 세계에서도 점차 퍼져나가며 상당한 위압감을 지닌 인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막대한 자금을 빠르게 쌓은 이후 초스의 세력은 더욱 빠르게 외연을 넓혀갔습니다. 여러 자료와 당시 퍼져 있던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는 점차 나이트클럽, 호텔, 무도장 등 업종까지 손을 뻗으며 통제와 침투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지하 세계에서는 돈을 받고 대신 일을 처리해준다는 소문도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력이 커질수록 초스 일당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들의 생활이 사치스럽고 방탕하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오랫동안 유흥업소를 전전했다는 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그가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괴롭히거나 침해했다는 부정적인 소문도 적지 않게 퍼져 있었습니다. 관련 전원에 따르면 한번 그의 눈에 들면 누군가가 나서서 대상자를 강제로 현장에서 데려가고 이후 금전으로 이른바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당시의 사회적 풍문이나 일부 자료에 주로 등장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황은 출처마다 서로 다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논란과 악명이 겹치면서 그는 지하 세계에서 풍자적인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구체적인 수치나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 자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일치하는 권위 있는 정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스 일당은 현지에서 매우 오만하고 강압적인 행동 방식으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를 두고 흔히 나를 따르면 흥하고 거스르면 망한다는 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세력권 안에서는 허락 없는 반박이나 뒷말은 물론 심지어 단지 체면을 세워주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행동만으로도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압과 위협이 병행된 통제 방식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되도록 피하려 했고 무심코라도 그들의 레드라인을 건드릴까봐 늘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샤오장이 만삭의 아내와 함께한 무도장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음악에 몰입해 있던 그때 입구로 거만한 표정의 남자 몇 명이 들어왔는데 맨 앞에 선 인물이 바로 당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초스였습니다. 이른바 초스예에 대해 샤오장 부부는 그저 이름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샤오장은 무심코 몇 번 더 쳐다봤고 아내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초스예. 그러나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이 한마디 속삭임이 보이지 않는 화근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샤오장 부부가 무도장 휴게실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초스가 몇몇 부하를 데리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별다른 말다툼도 없이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샤오장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샤오장이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옆에 있던 행동대원이 담배째통 뚜껑을 집어들어 그를 공격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상대 측은 거칠게 호통을 치며 그를 함부로 입에 올리고 뒤에서 수군거린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고 현장 분위기도 즉시 극도의 긴장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 급히 달려들어 말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그녀 역시 폭행을 당해 그 자리에서 바닥에 쓰러졌고 앞니가 부러져 빠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의료진의 처치 끝에 뱃속의 아이는 가까스로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뒤 수사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찾아와 진술을 요청했지만 샤오장 부부는 여전히 두려움에 시달려 선뜻 증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충격 또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초스가 동북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 그의 세력은 한때 상당한 위세를 떨쳤습니다. 외부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이는 조직 간 충돌, 구역 다툼, 집단 난동 등의 장면들이 그가 몸담았던 세계에서는 실제로도 벌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고 일부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격렬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불법 수익이 계속 쌓이면서 그의 개인 생활도 점점 사치스러워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약 4,000평 규모의 교회 별장을 지었고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와 당시로서는 비교적 첨단에 속하는 통신 장비도 갖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흑A 8888 번호판이 그의 차량을 상징하는 표식처럼 여겨졌다는 말도 오랫동안 떠돌았습니다. 전원에 따르면 그는 외출 시 매우 과시적인 모습을 보였고 사회에는 차량들이 스스로 길을 비켜줬다는 이야기까지 퍼졌습니다. 다만 경찰 차량이 길을 열어줬다는 등의 일부 세부 내용은 당시의 사회적 풍문에 주로 등장하는 것으로 출처에 따라 전하는 바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호의 발을 들이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른다. 초스 일당이 스스로 전성기라고 여기며 행보가 점점 더 과시적으로 변해가던 바로 그 시기 이 흑악 세력을 겨냥한 단속 움직임도 이미 물밑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오랫동안 초스 조직 몰락의 도화선이 한 차례 차량 추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전원에 따르면 당시 주국 서열 5위가 할빈을 시찰할 때 선두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열었고 도로의 차량들은 잇따라 속도를 줄이며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대의 벤츠 차량만은 감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높여 추월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해당 인사가 즉석에서 차량의 신원을 묻자 수행 인원이 초스예의 차입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소개 과정에서조차 예라는 호칭이 붙었다는 점 때문에 이 일화는 초스가 한때 현지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이 추월 사건이 실제로 사건 수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견해가 엇갈리며 오늘날에는 당시 널리 퍼졌던 민간설 가운데 하나로 보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그 차례의 파문 이후 당국이 현장에서 곧바로 문제를 확대하지는 않았지만 초스 일당에 대한 관심과 주시 수준은 분명히 높아졌고 후속 조사도 점차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전설로 내려옵니다.
다만 차량 추월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스 조직은 관계망이 복잡하고 연루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수사 방향 역시 비교적 은밀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수사에는 경험 많은 베테랑 형사들이 대거 투입됐고 일부는 정년을 앞두고도 다시 현장에 차출된 핵심 인력들이었습니다. 1990년 6월 26일 할빈시 공안기관은 전담 인력을 정식으로 편성해 초스 범죄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담팀의 핵심 임무는 해당 조직의 구조와 활동 범위, 주요 불법 사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이후 법에 따른 단속과 이 흑악 세력의 근절을 위한 증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수사가 새나가지 않도록 전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했고 여러 기관을 돌며 자료를 맞춰가며 단서를 이어 붙였습니다. 그러나 증거 확보는 쉽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은 위세에 눌려 침묵했고 수사팀은 거듭된 설득 끝에 단편 진술로부터 핵심 정황을 겨우 끌어냈습니다. 더 골치 아픈 점은 초스의 세력이 이른바 흑백 양쪽에 동시에 침투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포섭과 이권 거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인물들과 은밀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때 단서가 막히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일부 정보는 의도적으로 처리가 지연됐고 어떤 정황은 고의로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내부 움직임이 외부로 새어나갈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일부 작전은 사전에 노출될 위험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이 번호를 바꿔도 곧바로 협박 전화가 왔고 수사 장소가 들킨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증언하려는 사람들은 가족까지 위협받았고 수사는 한때 교착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밖에는 행동대원, 안에는 인맥이 있다고 믿으며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심지어 수사 인력에게 공개적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이은 압박에도 전담 수사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간의 집중 수사 끝에 조직의 윤곽이 또렷해졌고 일제 검거의 시점도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작전을 단번에 성공시키고 이 세력을 통째로 무너뜨리기 위해 수사당국은 체포 계획을 수차례 면밀히 검토했으며 반복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 실행 준비를 마무리해 나갔습니다. 1990년 8월 10일 46일간의 비밀 수사를 거친 끝에 베테랑 형사들을 주축으로 한 전담 수사팀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사건 관련 범죄 용의자 144명을 대상으로 일제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당일 13시 30분 특경 40명, 무경 50명, 형사 수사 인력 52명으로 구성된 체포부대가 모두 집결을 완료했습니다. 지휘부는 즉시 명령을 내려 작전 구역의 대외 연락을 전면 차단하고 본거지에는 출입 통제, 출입은 허용하되 외부 이동 금지에 준하는 임시 통제를 실시했으며 모든 출입구를 전면 봉쇄했습니다. 같은 날 18시, 이른바 810 작전이 정식으로 개시됐습니다. 3개의 행동조가 사전에 마련된 계획에 따라 동시에 투입되어 각각 검거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초스 일당을 포위 제압하며 조직을 와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스를 수장으로 한 범죄 집단은 불과 3년 사이 각종 범죄를 130여 건이나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91년 6월 9일 하오 웨이타오, 초스, 왕 웨이판 등 피고인 14명은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승인됐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은 범행의 경중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 무기징역, 유기징역 등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당일 사형수 14명은 곧바로 형장으로 압송되어 총살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초스가 형 집행 직전 이 정도면 됐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이를 두고 끝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발언은 주로 민간 설화에 가까운 전언으로 공개 자료들 사이에서는 기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한때 동북 일대에서 극성을 부리던 초스 범죄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스가 법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조직의 핵심 인물 리정광은 복잡한 인맥과 뛰어난 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한동안 수사망을 빠져나갔고 상당 기간 헤이룽장 경찰의 중점 지명 수배 대상에 올랐습니다. 1995년 리정광은 베이징으로 도주해 잠적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샹하오 등과 알게 되었고 이후 현지에서 다시 불법 범죄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999년 전후에는 차오양구 일대 일부 요식업소와 유흥업소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이 조직이 여러 차례 총기와 흉기를 동원한 폭력 행동을 벌였습니다. 여기에는 구역 강탈과 납치 등의 범죄가 포함됐으며 통계에 따르면 총 13건의 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2002년 5월 10일 리정광 조직은 경찰에 의해 완전히 소탕되었고
리정광 본인도 이후 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초스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 사슬도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